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입니다. 자, 오늘 4개씩 걸쳐가지고 13번째 지문은 이제 그 구평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 친구 생략하고 4지문 해가지고 영상 3개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인데, 네, 뭐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실은 그 빅데이터에 이제 통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입력을 받았을 때,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한테 야 이거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유성 매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대답할 수 있잖아. 그런 것도 결국은 다 수많은 그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줘서 야 이렇게 생겼으면은 뭐 유성 매직이야. 이렇게 생겼으면은 네임펜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한 기계 학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학습 데이터라는 게 필요해요. 이걸 주고 이것은 유성 매직이야 라고 알려주는 그 정답 해서 입력과 출력의 쌍을 학습 데이터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관련 내용이 176평에 있거든요. 176평에 그 퍼셉트론 지문이 있어요. 여기에 입력 출력상 이런 거 있으니까 혹시 연계 뭐 지문을 풀어보고 싶다 이럴 때는 쌤이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들이 있으면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 모델이라는 게 뭐냐? 함수 같은 건데 어쨌든 간에 얘가 그 배우는 게 통계니까 그냥 데이터를 막 때려 넣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통계적인 그 수치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지? 원리를 막 가르쳐 줄 순 없잖아. 그래서 입력과 출력상을 계속 제공하면은 이 인공지능은 이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요. 아, 이렇게 생겼으면 매직이구나. 아, 이렇게 생겼으면은 담배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물론 이 모델이라는 게 현실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지? 현실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진짜 정말 많은 뭐 매직으로 치면 매직이 정말 많잖아. 방금 뭐 쌤이 담배라 그랬는데 담배 같은 경우 종류가 천차만별이죠. 그죠? 그래서 현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굉장히 단순하고 추상화시키는 게 모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어렵지 않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냈어. 함수 같은 걸 만들어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 실전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실제 현장 데이터를 가지고서 판별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지. 자, 이런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써봤을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닮은 꼴 연예인 찾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거 하면은, 얼굴 넣어놓으면은 막 비슷한 연예인 찾아주고 이런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해봤죠? 해보면 어때? 잘 안 되죠. 그지? 혹은 뭐, 약간, 똑같은 대답을 하던가. 제공되는 그 결과값이 몇 개 없거나, 아니면 완전 엉뚱하고, 강아지 사진 갖다 놨는데 원빈 나와. 아, 강아지는 원빈과 비슷하대.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엉뚱한 출력을 한 경우들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 이 학습 데이터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자, 너무 적으면 뭐, 당연하겠지, 그지? 애초에 뭐, 배운 게 몇 개 없으니까, 그냥 막 개소리 하는 거야, 아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솔루션이 뭐겠어요? 더 학습을 많이 시키면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이건? 자, 근데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돼요. 너무 많이 하면은 얘가 너무 데이터가 많아져가지고, 뭐 연산이 오래 걸리는 걸 넘어서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외적인 거나, 약간 뭐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그런 예시들이 아닌 것들도 배우게 되잖아. 그래서 이상한 대답을 도출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학습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건 해결책이 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엔 솔루션이 뭐가 있느냐? 정칙화, 그리고 검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편하죠. 정칙화. 자, 처음 보는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 별거 아니고요. 모델을 단순화하는 과정입니다. 모델을 단순화하는 거. 검증은 뭐냐? 이 데이터가 너무 많잖아, 그지? 이 데이터를 모조리 다 학습하는 데 쓰지 않고 일부를 떼어내서 얘를 테스트하는 데 쓰는 거야. 데이터 일부를 테스트하는 데 쓴다. 일부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과적합, 너무 많이 공부했을 때 이 인공지능이 그럴 때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것들이 다 해결책이에요. 과소적합, 과적합에 대한 해결책들이 되겠어. 자, 이런 기계학습에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 뭐냐? 입출력 관계를 학습한다. 굉장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입출력 간의 관계라는 게 수학적으로는 무슨 뜻입니까? 입출력 간의 관계. 함수 그 자체, 이 펑션이 y나 fx 들어갔잖아, 그지? x를 넣으면, 이 함수에 x를 넣으면 y라는 값이 나오는 거. 그지? 그게 바로 입력과 출력이야. x랑 y. 오케이? 함수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죠? 어떤 이런 입력을 넣으면은 이것은 뭐 네임펜이다 라는 대답을 도출해야 되는 그런 함수를 얘가 배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가 뭐예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모델이라는 함수랑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도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입력을 넣으면은 그 함수를 통해서 얘 대답을 하고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는 게 일단 이 함수를 배우는 이유일 거 아니야. 그죠? 예를 들어 뭐 아까 그 얼굴 인식해가지고 연예인 닮을 걸 이러고 대체하는 것도 배워놓고서 어플리로 만들어서 출시를 하면은 우리 사진이 새로운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걸 판별하는 거고. 자, 그 판별하는 거에서 쌤이 지문에 있는 수능특강 어려웠습니다. 네. 이 그림이 있는데 자, 이 그림이 뭐 하는 거냐면요. KNN 분류 알고리즘이라고요. KNN 분류 알고리즘.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A가 이제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야. 얘가 이게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면은 3개 혹은 뭐 5개 뭐 이런 식으로 K라는 숫자를 결정해요. K는 뭐 3이다, 5다, 뭐 이런 식으로 K라는 숫자를 설정을 하면은 그 A에서 제일 가까운 3개를 혹은 A한테 제일 가까운 5개를 잡아. 그런데 3개를 잡아보니까 닮은 게 지금 제일 가까운 거 3개가 세모야. 그럼 A는 뭐다? 세모다 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랑 개야. 아니 뭐야, 강아지랑 고양이야. 세모가 강아지고 네모가 고양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3개짜리를 할 때는 지금 새로운 사진이 딱 들어왔는데 이게 강아지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5개가 되면 어때? 지금 5개가 되면 또 원이 이제 큰 원 이거 안에 들어있는 네모 3개. A는 고양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그렇게 새로운 데이터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개가 됐던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죠? 직관적이고. 그런 장점이 있다는데 굳이 적진 않을게. 당연하죠. 그죠? 간단하고 빠르다. 직관적이다. 다만 이렇게 모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다 이렇게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3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롭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자, 첫 번째 게 아까 지도 학습이었는데 이번엔 비지도 학습이에요. 뭐 가르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지? 비지도 학습은 어떤 거냐면 바람직한 정답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에서는 입력과 정답이 이제 학습 데이터로 제공이 됐었잖아. 근데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학습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입력과 정답이 딱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함수라는 일반화라는 게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입력과 출력을 통해서 함수라는 걸 만들 수 있었잖아. 그지?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정답 없이 그냥 데이터만 있는 거야. 뭐 이를테면 이 사진들만 막 있는 거야. 이 사진 있고 이거 사진 있고 이거 사진 있고 이거 사진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사진들만 있고 정답이 뭔지 몰라.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얘는 뭘 공부해야 되느냐 이거야. 이럴 땐 얘는 데이터들의 특성을 공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얘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자, 군집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별거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 정답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무작위로 뭐 이렇게 이것들이 막 나왔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거랑 비슷한 것 같고요. 얘랑 비슷한 것 같고요. 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눠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는 게 군집화예요. 자, 어떻게 그런 군집을 만드느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잠깐 나올 거고, 일단은 이런 게 군집화야. 자, 그런데 일단은 군집화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각 데이터들의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거리를 계산해서 얘랑 얘는 유사해. 얘랑 얘는 그나마 유사한 것 같아. 얘랑 얘는 좀 많이 멀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리를 각 이 군집끼리는 최소한의 거리를 갖고 나머지 거리는 최대한 멀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군집화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문에서는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 대신에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이라는 군집화의 예시, 대표적인 알고리즘, 군집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나와요. K평균화 군집화 알고리즘. 아까 KNN 할 때도 K가 3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돌아간다 그랬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이 K는 이번에는 뭘 해당하느냐? 군집의 수예요. 집단의 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쌤이 지금 매직 3개랑 뭐 샤프신 거 샤프 하나 묶었고 칼 하나 묶었고 뭐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 그지? 3개로. 근데 그런 식으로 그 K라는 값을 설정을 하는 거야.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쌤이 이렇게 매직 3개, 샤프랑 관련된 거, 그 다음 칼, 이런 식으로 3개로 나왔었잖아. 자, 이번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K라는 게 뭐냐면요, 데이터 3개예요. 뭐 이런 식으로 K가 만약 3이다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데이터의 개수예요. 이거 데이터의 개수. 그냥 랜덤 추출이야. 자, 이거라고 생각할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데이터들을 다 그거에 맞춰서 분류해요. 자, 이 K개가 각각이 중심이 되는 거야. 군집에. 그래서 비슷한 거 이렇게 묶고, 이건 뭐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뭐 이쪽에 갖다고 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다시 중심을 재설정해요. 이게 제일 뭐 중심에 있는 것 같다. 평균치. 마찬가지고. 뭐 이게 중심에 있는 것 같다. 뭐 새로운 데이터가 또 들어왔어.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배치해. 근데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바보같이.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중심을 찾아.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또 배치해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까지 되면은 종료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군집이 완성된다라는 식으로 돌아가는 게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입니다. 랜덤 추출하는 데이터의 개수라는 거. 그리고 그 랜덤 추출하는 게 뭐가 된다? 군집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죠, 그죠? 중심 수치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건데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강화학습은 뭐냐? 바람직한 행동 패턴을 배우는 겁니다. 이건 지문에서는 예시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예시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잠깐 쌤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알파고 있잖아요. 바둑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일단 딱 이 강화학습에 맞는 인공지능의 학습인 것 같아요. 각 상태, 행동,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했으면은 상대가 변화하겠지, 그지? 그 전반적인 바둑으로 쳐봐. 그냥 바둑으로 생각해봐요. 바둑으로 치면은 이 바둑에서 얘가 어떤 걸 놓았을 때 제일 최선의 그 결과를 도출하느냐라는 걸 계산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행동에 따른 상태 변화하고, 그 다음에 상태 변화하면 보상. 뭐 예를 들어 뭐 점수를 획득한다. 뭐 바둑으로 치면 집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이겠지. 아니면 상대가 뭔가 할 수 없게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게 한 번 한 번 그 순간순간에 대한 이 행동이 아니죠. 그지? 이 전체잖아. 어쨌든 게임 하나를 완성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의 순서들, 그리고 보상이 계속 누적이 될 거란 말이야. 지금 순간은 좋은 선택이라도 그 후 전체 게임의 완성을 봤을 때는 조금 모자란 선택이었어. 좀 큰 그림을 봤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누적 보상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전체 이 행동 경로에 따른. 오케이, 어렵지 않죠? 결국 누적 보상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러한 행동의 순서를 궤적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런 행동이 이제 바둑으로 치란 말이야. 그럼 어렵지 않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궤적의 수가 굉장히 많겠죠. 그 환경 하나하나에 따라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지문의 예시는 없으나 이건 딱 알파고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자, 네 번째 질문은 무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한대 할 때 그 무한이에요. 인간은 이 무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뭐 옛날부터 생각했다고 해요. 뭐 그랬겠지, 그지? 딱 봤을 때 막 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무한이라는 건 사실은 유한의 반대 개념이죠, 그죠? 한계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유한한 현실 존재를 모조리 다 부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고대인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고대인들은 진짜 옛날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대충 막 청동기나 뭐 혹은 한참 전 막 석기시대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고대인들은 어쨌든 유한보다 무한을 무서워했어. 왜? 압도적이고 현실이 유한한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회피하였다. 네, 이 정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어.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무한을 이제 좀 탐구를 해보려고 그래. 원래 회피했었는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봤느냐? 무한이라는 거를 현실적 무한이랑 잠재적 무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현실적 무한은 뭐냐? 실체가 존재하는 무한이에요. 자, 현실적 무한, 실체가 존재하는 무한이야. 그리고 잠재적 무한은 뭐냐? 가능성의 개념. 그럴 수 있다. 무한일 것이다. 이 정도. 하지만 실체는 없는 것이라는 건데, 자, 이게 그냥 예시가 되게 편한 것들이 나와서 예시로 설명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자연수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너무 쉽죠? 자연수. 자연수는 어때? 1, 2, 3 하면서 이제 계속 끝없이 셀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제일 큰 숫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5999해 어쩌고저쩌고 경 어쩌고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봤자 플러스 1 하면 그게 더 큰 숫자야. 그지? 이걸 어떤 숫자가 더 크다라는 개념은 어렵죠. 하지만 계속 셀 수는 있지. 그래서 완성되진 않지만 무한대가 가능적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연수. 너무 쉽지, 그지? 자, 두 번째, 시간. 시간 어때? 일단 시간의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그죠? 시작과 끝이 없어. 선생님 빅뱅,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옛날 사람이에요. 그죠? 자, 시작과 끝이 없고 시간이란 개념은 쪽에서 가장 작은 단위까지도 볼 수 있죠. 일단은 시작 끝이 없다는 거는 처음과 끝이 없다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게, 자, 무한대로 계속 간다는 얘기야. 그지? 영원히 시간을 흐를 것이다 라는 개념이야. 그 다음에 그 1분 1초도 계속 순간순간 마이크로미초 이런 식으로 막 쪼갤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무한한 것이다 라는 얘기야. 됐죠? 당연히 잠재적인 무한이죠. 시간은 여기부터 여기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무한한 것이다. 어떤 무한? 잠재적인 무한이야. 오케이? 지금 얘네 다 잠재적인 무한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서 무한이라는 거는 끝없이 계속 클 거 아니야. 그지? 무한대의 시간이 있으면 무한대로 점점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무한대로 큰 실체는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이 무한하기 때문에 실체가 존재하는 무한은 불가능하다.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는 실체가 존재하는 무한 따위는 없다. 부정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둘을 구분한 다음에 이딴 건 없고 이것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러고서 뭐 현실적 무한은 없다 하고 끝나진 않았겠지, 그지? 현대로 넘어와서 19세기 말, 현대라기보단 근대 쪽에 가깝죠, 그죠? 19세기 말에 수학자 칸토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떠들고 끝나는 지문이에요. 현실적 무한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아까 실체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을 리가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지금이라고 뭐 다르지 않죠. 우리가 무한대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은 이미 한정되어 있는 그 공간 안에서의, 그치? 시각화라는 개념이잖아. 불가능해요. 무한대로 볼 수 없는 건 여전하고, 칸토어가 현실적 무한을 얘기하면서 했던 말은 뭐냐? 무한과 무한의 크기 비교입니다.
자, 일단 이 영상들의 목적은 내용의 지식화죠. 그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거라서 일단 쌤이 좀 더 쌤의 독해를 기반으로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놨어. 일단 칸토어는 수학자입니다. 수학자라서 집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고1 땐가 하죠. 그죠? 집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무한의 크기 비교인데 내가 지금 독해를 해보니까 얘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무한 집합이랑 다른 무한 집합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개념으로 이 비교를 할 수 있느냐? 기수라는 개념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아마 기수라는 이 용어 자체는 아마 여러분이 내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때는 안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쌤도 대학 가서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쌤이 공대였잖아. 들어갈 땐 공대였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기수가 뭐냐? 여러분이 아는 걸 거예요. 이거 집합의 원소 개수입니다. 자, 지문에서 세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재봐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짝수입니다. 집합, 자연수 집합이랑 짝수 집합을 비교해 볼 거야. 짝수. 그래서 뭐 n바 n은 뭐 이 k, 뭐 k는 뭐 일단 지금 안 적어도 되지, 그지? 자, 이 두 집합의 크기를 비교할 거야. 자, 지금부터는 살짝 수학이랑 거리가 멀다 싶으면 살짝 뇌를 빼셔야 돼요. 왜요? 막 이런 질문 하면 안 됩니다. 자, 자연수가 일단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짝수는 어때? 짝수 같은 경우는 2, 4, 6, 8 이렇게 갈 거지. 그지? 근데 2, 4, 6, 8이 이런 식으로 짝수가 갈 텐데 각각 1, 2, 3, 4 하면서 내가 셀 수가 있죠. 그지? 그러면 자연수가 무한대로 갈 때 짝수도 무한대로 셀 수가 있겠지. 똑같이. 자, 이렇게 그럼 1대1 대응을 할 거 아니야. 그지? 1대1 대응을 하잖아? 그럼 두 집합은요, 무한의 크기가 같은 겁니다. 오케이? 그럼 기수도 같겠지, 그지? 그럼 짝수라는 여기다가 n 이렇게 붙이면 얘네 둘은 같다 되겠지? 그럼 이 두 집합은 어때? 짝수, 자연수라는 두 무한의 집합은 크기가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네, 이런 논리로 두 가지 더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연수 집합이랑 유리수 집합. 선생님이 읽어보니까 자연수를 기반으로 설명을 했으면 굉장히 쉬운 글이었을 텐데, 그냥 자연수, 짝수, 자연수, 유리수,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조금 어렵게 읽혔을 수도 있거든? 지금 자연수란 걸 기반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직접 센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직접 센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자연수, 유리수. 자, 일단 첫 번째 거 자연수, 짝수는 둘은 무한의 크기가 같다. 둘의 원소의 수는 무한대로 같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였지, 그지? 자, 이것도 일단 결론적으로 같다라고 줍니다. 자, 왜 그러냐? 지문에 있는 그림을 쌤이 좀 어려웠어. 자, 이게 유리수를 나열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가는 글이에요. 유리수를 한번 나열해보려면 일단은 1분의 1, 1분의 2 이러면서 1이 분모인 분수를 싹 한번 적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2가 분모인 유리수지, 그지? 결국 유리수라는 거는 정수분의 정수를 유리수라고 하잖아요. 알고 있지? 그 정도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2가 분모인 경우 쭉, 3이 분모인 경우 쭉, 4가 분모인 경우 쭉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지, 그지? 그렇게 모든 분수를 다 나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아래로 쭉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한번 세어보자 라고 한 거지. 세어보자 라고 했더니 1 있고 2, 2분의 1, 3분의 1, 이건 아까 있었으니까 없애고 1분의 3 있었고 1분의 4, 2분의 3,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셀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셀 수 있다는 개념이 그냥 딱 봤으면은 자연수는 짝수보다 클 것 같고 당연히 유리수는 자연수보다 클 것 같잖아, 그지? 근데 하나하나 1대1 대응이 되잖아, 얘도, 그지? 그래서 직접 세보니까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수랑 유리수의 크기도 1대1이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세 번째, 자연수랑 실수입니다. 야, 아까 유리수 이거 불편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자연수랑 1대1로 셀 수 있으니까 라는 뜻이야. 자, 자연수랑 실수인데, 자, 얘는 실수가 더 커 라고 결론 내려요. 일단 결론부터 줄게. 자, 왜냐? 여기 또 그림을 가져왔어. 자, 이것도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이 실수니까, 자, 0과 1에 대한 얘기를 해봐.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무한소수로 나타낸다 라고 해보면,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다, 그지? 0.0000 몇, 뭐 이런 식으로 0.235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식으로 갈 건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이어보면은, 지금 목록에는 없는 0.A1, A22, A33, A44 이런 식으로, 지금 A11, 12, 13 이런 식으로 나열해가지고, 이 무한소수들을 만들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거 이해 제대로 안 가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1, 1, 1, 2, 1, 3,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고 있는데, 이 안에서 또 1, 1, 2, 2, 3, 3, 4, 4, 5, 5 이런 식의 새로운 소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내가 센 거랑 별개의 애죠.
그러니까 내가 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센 줄 알았는데 내가 세지 못한 애가 있다는 건 뭔 소리야? 실수는 내가 직접 센 거보다 더 기수가 많다. 원소의 수가 많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원래 엄청 어려운 증명인데요. 진짜 간략하게만 제시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안 갔어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그림 2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대각선 논법이라고 그러고요. 이 그림 1 이거 얘 같은 경우는 대각화라고 해요. 대각화 증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딴 게 있다. 네, 대각선 논법 그딴 게 있다. 오케이. 어쨌든 결론은 실수는 자연수보다 크다 이런 얘기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대적인 무한이라는 얘기를 해요. 절대적 무한. 절대적 무한이 뭐냐? 모든 무한 중에 제일 큰 무한이에요. 이건 뭐 알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우리는 인간은 알 수 없어. 뭐 이러고 끝나는 건데. 네, 그래서 네, 이게 답니다. 사실 뭐 연계될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세 추리와 바이오 연료인데 네, 이 질문은 쌤이 이거 꼭 알려줘야지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 만약에 이제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아예 모르고 들어가 버리면은 만약에 이런 관계 내용 나왔을 때 아는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약점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이 정도는 알아놓고 가는 게 맞아. 수능 직전이기 때문에 쌤이 이런 얘기 해주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배경 지식이라면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면 이건 굉장히 큰 손해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줄게. 일단 유기물이랑 무기물이 뭐가 다르냐, 그 다음에 세포랑 분자 중에 뭐가 더 커? 뭐 이런 개념을 내가 간단하게만 얘기해주려고 그래요. 자, 유기물, 무기물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뭐가 다른 거냐 하면 유기물 같은 경우는요, 탄소랑 수소를 이제 연결하는 이런 걸 탄화수소 화합물 이렇게 얘기해요. 탄소 화합물을 기반으로 하는 걸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썩고 타고 반응을 잘합니다. 오케이? 유기물은 대부분 이 생명체 주성분을 이뤄요. 생명체 주성분이 일단은 탄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지문들에서 여러분 봤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6평에 한번 나왔었거든. 6평에 플라스틱 내용 나오면서 한번 본 적 있죠, 그죠? 탄소는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선이 4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뼈대를 이뤄요. 대부분의 이 생명체의 분자들의 뼈대를 이뤄서 탄소 없이 생물체가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C, 탄소, H, 수소, 질소, 산소를 대부분 기반으로 하는 걸 유기물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일단 간단하게 생각 그냥 생명체의 주성분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체의 주성분. 어렵지 않죠? DNA도 당연히 유기물로 이루어지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음식, 뭐 이런 피부 이런 거죠. 동물, 식물의 그런 무언가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유기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무기물은 뭐가 다르냐? 무기물 같은 경우는 흙에 있는 것들, 아니면은 금속, 광석, 돌 같은 거나 금속,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기물이, 만약에 생명체 주성물이 유기물이 한다 해서 무기물이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필수 무기질이라는 것도 있어요. 미네랄 같은 게 그런 경우입니다. 필수 무기질, 이런 게 분명히 있어. 사람이 이제 CHNO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소량의 철도 필요하고요. Fe, 이런 것들. 또 우리 칼슘 많이 먹어, 뭐 나트륨, 소금 없으면 죽어, 이런 것들 있지, 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필수인 무기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걸 왜 구분하느냐? 유기물 같은 경우는 반응을 잘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거로 변형이 잘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우리 살 같은 것도 막 불로 지지면 아야 하잖아. 그죠? 근데 흙이나 광석 이런 거는 좀 느낌이 딱 예시만 봐도 느껴지죠. 그죠? 금속 같은 거 불로 지져봤자지, 그지? 딱히 막 반응을 안 해, 얘네들은. 이 반응을 잘한다는 게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은 이게 유해 물질의 생성이랑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썩으면 유해물질, 가스가 발생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반응을 잘하다 보니까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지. 그래서 유기물 쓰레기들은 이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 거야. 오케이? 네, 뭐 이 정도. 반응 별로 안 함. 이 정도. 이 정도 체크해놓으면은 앞으로 유기물, 무기물 나올 때 굉장히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세포랑 분자. 자, 이런 거 읽다가 잠깐만, 이게 더 큰 거야? 이게 더 큰 거야? 라는 고민이 혹시 들까봐 압도적으로 세포가 거대하게 큽니다. 알았죠? 분자 같은, 자, 원자가 공유 결합을 통하여, 자, 이런 거 몰라도 되고, 어쨌든 원자가 제일 작아. 일단 원자가 엄청 작아. 그리고 원자가 분자가 돼. 그리고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면 그게 하나의 세포인 거예요. 오케이? 네. 이 정도. 네. 이 글을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배운 지식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데, 생물 지문이 나올 때 유기, 무기 이런 거 나온다면, 지금 내 4분 동안 떠들었던 이 내용이 정말 고마울 겁니다. 네. 갑니다. 자, 이 질문은 바이오 연료에 대한 개념인데요. 화석 연료랑 대비되는 그런 거예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생물의 이런 접두사죠, 그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그런 무언가로 만드는 연료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뭔가 좀 건강한 느낌 나죠? 그죠? 바이오 붙으면 뭔가 건강한 느낌 나죠? 화석 연료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쓰는 석탄, 뭐 이런 석유 이런 것들이라면,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는요, 오염물질도 적고 막 그래. 환경 오염도 덜 되고.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요, 바이오 매스로 만듭니다. 바이오매스가 뭐냐? 바이오매스는 유기체, 아까 떠들었던 거죠. 유기물, 이런 거? 그냥 조그만 생물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지문에서 이제 좀 있으면 조류가 나올 겁니다. 조류. 이 조류,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쌤 실전편, 수능완성 먼저 올려놨는데, 수능완성 실전편 2회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따가 조류가 한 번 더 나와. 그래서 이 수능 특강에서 이 조류라는 소재가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라면은, 조류 한 번은 실전 2회에 제일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챙겨둘 것 같기는 해. 자, 어쨌든 이 유기체는 뭐 동물, 식물 다 포함한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식물 조류, 조류 그 새 조류 아니야? 그리고 똥, 동물의 똥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런 걸 다 바이오매스라고 해요. 생물학적인 쓰레기들 이란 얘기지. 그런 걸 통해서 만드는 게 바이오 연료야. 오케이? 자, 얘의 장점은 뭐냐? 장점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오염물질이 덜 들어요. 화석, 석탄을 이렇게 막 불로 막 지지고 하면은 막 쓰레기가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오염물질이 훨씬 적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좋냐? 발생하는 CO2는 비슷해. 자, 연료라는 개념은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불을 지피는 개념이에요. 그죠? 불로 태워가지고, 반응을 시키는 그런 개념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불로 태우고 할게야. 그지? CO2가 발생을 해요. 불로 태우면. 왜? 유기물 이런 거니까, 그지? 이런 걸 불로 태우면은 탄소가 아까 많다며. 그지? 탄소가 많다며. 그래서 CO2가 발생을 해요. 불로 태운다는 거, 자, 혹시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불로 태울 때 격하게 반응하다는 건요, 보통 산소랑 반응을 시킨다는 뜻이거든? 이런 거 알아두면 좋아. 불로 태운다는 게 산소랑 반응시킨다는 뜻이야. 자, 오염이 적고요. CO2도 발생을 하는데요. CO2 발생을 하는데 보통 이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는요. 이 바이오 매스가 바이오 연료가 될 때 CO2가 필요해요. 보통 광합성, 식물 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 발생되는 이런 CO2를 다시 다 흡수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순 배출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시 만들어냈다고 불태우는 그런 것들을 다시 또 흡수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밖으로 배출되는 CO2가 양이 굉장히 적어서 환경이 좋겠지, 그지? CO2가 많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온실 효과 같은 게 발생한단 말이야. 자, 어쨌든 자 일단은 이게 기본 틀이고요. 바이오 매스로 바이오 연료를 만든다 그랬잖아. 그거에 대한 예시를 다루는 지문입니다. 그 예시는 뭐냐? 바이오 매스로 뭘 사용하느냐? 미세 조류를 사용할 거고요. 그거로 만드는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 디젤입니다. 오케이? 이거 그냥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 일단은 각각이 뭔지부터 알려줘야 되겠지, 그지? 자, 디젤차 들어보자, 보죠. 디젤은 일단은 기름 종류예요. 기름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미세 조류는 조류 중에서도요, 굉장히 작은 애가 있어요. 단세포 미생물이에요. 조류가 원래 이제 굉장히 작은 생물들인데, 작은 미생물인데, 조류가 원래. 근데 그 중에서도 단세포라는 게 무슨 소리야? 세포가 하나짜리인 미생물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장점, 뭐였다고? 오염 안 되고요. CO2는 광합성을 통해 흡수가 되다 보니까 순배출량이 굉장히 적어서 온실 효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기름이에요, 바이오디젤은. 그래서 이 면적당 오일 생산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이 조류도 아까 우리 실전 2회에서 나온 거 내용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그냥 약간 녹색 조류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 미역 가루 같은 느낌일 거란 말이야. 근데 걔네가 효율이 있어질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이 단세포 미생물이니까 이거를 우리는 키운 다음에 거기서 기름을 뽑아내는 그런 작업이란 말이지. 자, 우리 또 이 오일 생산하는 거 뭐 있어요? 해바라기 CU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아보카도 CU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지? 식용 작물에서 우리가 그 기름을 뽑아낸단 말이지, 옥수수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거에 비해서 면적당, 뭐 예를 들어 똑같이 1평에서 하나는 뭐 그냥 어떤 식용 작물, 해바라기 같은 걸 뭐 키우고 뭐 하나는 조류를 키운다고 했을 때 오일 생산량으로 따지면은 조류가 50배에서 100배 정도로 많은 기름을 뽑아낼 수 있대요. 개꿀이죠, 그죠? 효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일단은 큰 장점이 되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 바이오 디젤을 어떤 식으로 생산하느냐라는 게 이제 생산 단계가 5단계가 있어요. 막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서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한번 짚어봅시다. 첫 번째 거는 일단 균주를 선택해야 돼요. 미세 조류가 이 단세포 미생물도요.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일단 조류라는 게 10만 종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확인한 것만 3만 종이 넘어. 미친놈들 많잖아, 그지?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이 오일 뽑아내기 좋은 놈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균주 선택이야. 자, 일단은 뭐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느냐? 성장이 잘 돼야겠지. 그치? 애가 무럭무럭 자라야 거기에 있는 기름들을 뚝뚝 빨아먹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일단 성장 속도가 빨라야 될 것이다.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 또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세포벽이 없거나 얇아야 돼. 세포벽이라뇨? 자,
단세포 미생물이라고 조류는, 그지? 지금 우리가 사용할 단세포 조류, 미세 종류이기 때문에 미세 조류는 단세포 미생물이 어쨌든 세포야. 세포 하나가 있으니까 그 세포 벽이 있을 거 아니니, 그지? 물론 없는 애도 있대. 자, 이게 왜 없거나 얇아야 되냐면요. 이 기름을 뽑아내는 개념이잖아. 그지? 기름을 뽑아내는 개념인데, 이 세포벽 안에 있어요. 기름이. 오케이? 자, 쌤 그려줬어. 자, 세포벽 안에 이렇게 기름이 있어. 자, 근데 세포벽이 만약에 두꺼우면 어때? 개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포벽이 얇거나 아예 없으면 더 좋지, 그지? 쏙 하고 빼버리면 되니까. 이런 식의 조건 두 개가 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는 배양 단계입니다. 네, 골랐으니까 키워야 될 거 아니야? 무럭무럭 키워야겠죠, 그죠? 자, 무럭무럭 키우려면 미세주류 중 하나를 지금 선택을 해서 이걸 무럭무럭 키우려면 뭘 줘야겠어? 에너지원을 공급해야겠죠? 먹이를 주진 않을 거야. 애들이 굉장히 작거든? 그지? 단세포 생물이면 입도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원이라고 얘기하면 맞겠지? 아, 근데 여기서 잠깐. 이거 얘 나눠져요. 네. 이 에너지원을 공급해서 무럭무럭 키운다 라는 개념이야. 키우다. 근데 이게 에너지원에 따라서 나뉩니다. 자가 영양, 타가 혼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에너지원에 따라 나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가 영양 배양은 뭐냐냐? 광합성. 아까 얘기 나왔었죠, 그죠? 광합성 한다고. 자가 영양 배양이라는 거는 빛을 에너지로 주는 거예요. 이 첫 번째인 자가 영양 배양이 제일 파퓰러한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 빛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CO2를 광합성에서는 사용합니다. 나 이거 이거 실전 2회에서 열심히 떠들어 놨습니다. 자, CO2를 유기탄소로 바꿔요. 유기탄소. 자, 이 CO2는 무기탄소예요. 자, 아까 일단 유기물, 무기물 얘기하면서, 자, 탄소가 무조건 유기물인 건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쓸 수 없고 반응 잘 안 하는 건 무기물이에요. CO2 같은 경우는요, 반응을 거의 안 합니다. 자, 뭐 화학하는 친구들은 이것만 봐도 알겠지, 그지? 자,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무기탄소야, CO2는. 그 무기질을 빛과 CO2를 합쳐가지고 유기탄소로 바꿔주는 그런 식으로 애가 무럭무럭 자란다는 개념이야. 오케이? 어쨌든 지금 이걸 봤을 땐 장점이 뭐예요? CO2의 양을 줄여주겠지? 그지? 자, 두 번째 타가 영양 배양은요, 에너지원이 빛이 아니라 유기탄소예요. 이게 뭔 소리냐? 그 유기물이 주변에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지? 단세포 입장에서는 주변에 온 세상이 먹이겠죠, 사실상 영양분이 되겠죠. 주변에 있는 유기탄소를 기준으로 그것으로 가지고 뭔가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기물이라는 건 굉장히 썩고 타고 반응을 잘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유기탄소를 이용한다는 게 어디에 있는 유기탄소도 이용할 수 있냐면 폐수, 버리는 공작물 이런 더러운 물들 있잖아. 거기에 있는 유기탄소도 이용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에너지원으로 유기탄소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이 더러울 수 있는 이 오염이 잘 된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지, 그지? 그 유해물질을 제거해 줄 수 있겠죠, 그지? 그리고 그러면 폐수를 처리하는 그런 비용도 절감되겠고 환경한테도 좋겠죠. 그리고 이게 속도도 빠릅니다.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죠.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폐수 비용 이런 거 비용도 적고, 아까 같은 거 빛을 인위적으로 공급해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 폐수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던 거지, 그지? 폐수는 알아서 또 정화가 돼,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장점 하나가 뭐냐면 세균 오염에서 자유롭습니다. 이 세균 같은 경우들도 당연히 유기물을 선호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선호 세균 뭐 이런 게 있어요. 유기물을 선호한다는 개념인 건데, 세균도 그지? 유기탄소를 없애다 보니까 세균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먹이가 없어. 그래서 세균 오염도 잘 안 돼. 그래서 타가 영양 배양은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그런데 왜 이거 안 하고 이걸 제일 많이 한다는지 모르겠어. 자, 이거 질문에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자, 세 번째, 혼합 영양 배양. 딱 봐도 뭐야? 1이랑 2를 합친 거겠죠? 그래서 1과 2를 합친 것이다. 장점을 모조리 다 싸그리 가져오겠죠? CO2 흡수도 잘해주고, 이것도 해서, 유기물 이런 것도 하면서, 환경도에도 좋고. 자, 그렇게 해서 무럭무럭 키웠으니까 이제 수확을 합니다. 네, 수확을 해. 수확을 한 다음에, 근데 이게, 이 단세포 생물이잖아. 눈에 안 보여요, 세포 하나면, 당연히. 네, 그런데, 이 단세포 생물들을 이렇게 농축시켜 눈에 보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얘네들끼리 전기적인 반발력도 있고 이래서 보통 고루 퍼져 있거든. 그래서 이걸 농축시키는 작업을 해요. 한 100배 정도로 농축을 하는데, 이 농축을 해도 잘 뭉치지 않다 보니까 그 농축의 방법을 나노 입자를 사용해서 합니다. 자, 네 번째, 제일 중요한 지질 추출. 네, 지질이 뭐냐? 네, 뭐 대충 기름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네, 이거, 여기, 이거 추출하는 겁니다. 이제 모았으니까. 지질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세포벽이 있다면은 세포벽을 파괴해야 된다. 당연하지, 그지? 세포벽을 파괴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세포벽을 이 단세포인데
이거 뭐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수준으로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걸 뭐 핀셋으로 뽑을 것도 아니고, 그지? 세포벽을 파쇄해야 되는데 이 파쇄를 보통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은 이 식용작물에서도 하잖아요, 그죠? 식용작물에서도 그 오일을 짜내잖아. 그런 방법을 여기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대. 뭐 이 정도만 나오고 끝나요. 자,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 이걸 뭐로 주전해야 되느냐? 지질은 완전 원료고요. 그 원료를 바이오 디젤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지질 지금 뽑아놓은 거 있지, 그지? 추출한 지질에다가 메탄올을 섞습니다. 메탄올을 섞고요. 그 다음에 촉매를 쓰는데 성인 촉매가 있고 염기 촉매가 있대. 근데 염기 촉매가 더 말을 잘 듣는데요. 그래서 염기 촉매를 써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름이 이거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적을게.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라는 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디젤을 대체하는 바이오 디젤이 된다.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라는 게 된대. 됐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번째 지문이요. 과학기술. 군집의 다양도 지수와 천이 정도로 지목을 잡았고요. 자, 일단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그냥 군집 계산하는 뭐 군집에 대한 이해 분석 이런 개념으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입니다. 일단 이 군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생태학적인 개념으로 여기서는 군집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생태학, 일정 공간 내의 모든 종의 무리, 집단을 얘기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죠? 그냥 모든 종의 무리야. 그냥 일정 공간이라고 해야겠지. 뭐 지구라고 하면 또 지구도 하나의 공간이 될 거고, 범주는 사람 설정하기 나름이겠죠. 예시로 나오는데 지문에 식물 군집 그리고 조류 군집이 나와요. 조류라는 표현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꼭 좀 체크를 해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요. 자, 어쨌든 그런 종의 무리나 집단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알면 좋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개념은 종풍부도라는 거예요. 자, 예시로 보면 편할 것 같아서 잠깐 책을 폈어요. 스텝 보면은 지금 두 산이죠, 산 군집의 나무의 종 구성 해가지고 첫 번째 산은 뭐 설악산이라고 치자고 24종의 나무가 있고, 두 번째 산은 10종의 나무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그지? 그리고 이 전체를 뭐라 그래? 이런 걸 군집이라고 한다고. 됐죠? 종풍부도라는 개념은 그냥 일정 면적에 있는 종의 수예요. 아까 그 나무 같은 경우는 그 산이 24종의 그 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24가 종풍부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근데 종이 몇 개인지 알면은 그 분포가 막 파악이 돼?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많고 적음이라는 걸 전혀 판단할 수 없잖아. 그지? 어떤 나무는 엄청 많고 어떤 나무는 좀 뭐 한두 그루밖에 없고 막 이럴 텐데 사실상 종의 수를 아는 거랑 전체 비율적인 걸 아는 거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많고 적음을 알 수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군집을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군집이구나 이런 거 판단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비율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확인했던 그 종의 수에 해당하는 각각의 모든 개체수에서 이제 이 종에는 뭐 몇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까 그 표 그냥 다시 가져올게. 튤립나무는 152그루가 있고 백참나무는 36그루가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런 식으로 각 개체수를 따져서 그 비율을 체크하는 거. 지금 여기 보면 59.4%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상대풍부도라는 개념이에요. 자, 쌤이 또 책을 잘라왔습니다. 네. 자, 풍부도, 서열 그래프라는 게 이제 이 상대 풍부도를 그래프화 시킨 게 이제, 풍부도 서열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이거 보면요. 지금 그냥 되게 별것도 없는데, 풍부도 서열, 이 X축이에요. X값이 풍부도 서열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4에 해당하는 이 점 같은 경우는 풍부도가 X가 4라는 얘기야. 4위로 풍부하다고. 어렵지 않지, 그지? 그 다음에 상대 풍부도. 이게 지금 Y축 값이에요. 그죠? 비율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1, 2, 100%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서열이 막 24까지 있지. 24가지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각 종의 수가 24가지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24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100%를 찍을 리가 없잖아. 그지? 거의 다 지금 0.1 이하로, 10% 이하로. 0.1은 10%겠죠?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진짜 간단하게 나오는데 체크만 하고 갈게요. 곡선 길이가 길면 종의 수가 다양하다. 라고 나옵니다. 곡선 길이가 길면 종의 수가 다양해. 왜? 풍부도 서열이 많다는 거는 어쨌든 풍부한 각각의 종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X축이 길수록 이 길이 자체가 길수록 종의 수 또한 다양해진다라는 뜻이 된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이 X값에 가까울수록 원점과 가까울수록 어때? 당연히 풍부도 서열이 높아. 지금 이 첫 번째 점 얘가 지금 풍부도 서열 1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서열의 1이라는 얘기는 제일 그 비율이 높다라는 뜻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기울기가 약간 완만하느냐 가파르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만약에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이었으면 어떻을까?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계단형으로 안 가고 이게 지금 하나의 그래프였으면 무슨 뜻이야? 1위부터 25위까지 모조리 다 4%의 비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괜찮지? 그지? 그게 무슨 뜻이야? 균등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그 분포가 균등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가파를수록 어때? 가파를수록 균등하지 않고 하나에 몰려있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네, 이 정도 풍부도 서열 그래프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양도 지수라는 게 있어요. 다양도 지수, 우리 제목에도 나왔던 거죠, 그죠? 이게 약간 내용이 많고 메인이다, 이런 뜻이지. 다양도 지수, 그냥 그 차이라는 게, 여기도 이제 그 비율적으로 체크는 했지만, 그지? 그 비율이라는 걸 조금 더 수치화하고 정량화하면 좀 더 뭐 거기서 뭐 공식을 만들든 뭐 함수를 만들든 할 거 아니야. 그죠? 어쨌든 간에 이거를 우리는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화하는 게 좋겠죠. 그런 다양도 지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슨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심슨 지수가 뭐냐면요. 랜덤으로, 자, 예를 들어 그냥 100개, 산이 있는데, 막 나무가 있겠지, 그지? 100개의 나무 중에 2개를 골랐는데, 하필이면 그게 같은 종일 확률이에요. 오케이? 심슨 지수. 랜덤으로 2개를 뽑았을 때 그게 같은 종일 확률이에요. 자, 얘들아, 혹시 순열과 조합 아니? 100개의 나무 중에, 예를 들어 뭐, 지금 이게 뭐 동백나무인데, 동백나무가 50그루가 있으면은, 50시 2 하면은, 동백나무가 같은 종일 확률이 지금 이게 심슨 지수가 나오는 거 어려운 말고,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 심슨 지수라는 거는 하나의 그 같은 종이랄 확률이 이게 지금 임의로 2개를 뽑을 때의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종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은 걸 뽑았을 때의 같은 거의 확률이기 때문에 플러스 뭐 10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뭐 도토레마가 3그루밖에 없어. 3그루에서 2개로 뽑을 확률, 이런 식으로 각 종에 다 합친 거예요. 각 종의 이 확률을, 자, 이거 시그마야. 내가 이런 표현 쓰면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자, 각 종에 해당하는 이 확률을 모조리 다 더한 것. 그것이 바로 심슨 지수입니다. 오케이? 네. 됐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다 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심슨 지수는 거 애초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라는 범위를 만족하겠죠. 물론 뭐 이럴 수도 있지, 그지? 100가지인 경우는 0이 될 것이고 한 가지밖에 없다면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심슨 지수라는 거는 만약에 종이 하나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은 100%겠지. 1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심슨 지수라는 건 결국은 많은 비율을 가진 종이 있다. 라면 심슨 지수가 당연히 1일 거야. 그지? 많은 비율을 가진 종이 있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네. 자, 그런 정도를 우점도라고 합니다. 우점도. 우점도. 우세하다. 점유하다 할 때 그런 말들을 따온 게 아닐까 싶어. 어쨌든 심슨 지수가 높다는 거는 우점도가 높다. 뭐라고? 하나의 종이 엄청나게 많은 퍼센트를 갖고 있어. 이런 걸 우점도라고 해요. 자, 그럼 그 반대는 어때? 심슨 지수가 낮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2개를 뽑을 때 같은 확률이 낮아. 뭔 소리야? 다양하다는 뜻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지금 이 심슨 지수는요, 다양도랑 역수관계를 갖지 않겠어?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 역수관계죠, 그죠? 네, 그럼 이 다양도라는 개념은 우점도의 반대말이 되겠고, 그지? 하나의 종의 비율이 높다라는 얘기의 반대말이 다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양하게 분포해 있다, 균등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지? 그렇다면 어때? 심슨 역지수. 자, 이거 그냥 심슨 지수의 역수입니다, 역수. 반비례하니까 역지수 하면 이제 그걸로 다양도를 표시할 수 있겠죠? 우점도는 심슨 지수로 우점도를 표현할 수 있고, 심슨 역지수로는 다양도를 표시할 수 있고. 자, 아까 우점도 얘기를 했는데, 우점도면 얘가 핵심종이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별로 궁금하지도 않지만, 핵심종이 뭐냐? 이 생태계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종을 얘기해. 근데 우점도라고 해서 반드시 핵심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지문의 내용이에요. 왜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 아프리카 코끼리 같은 경우는 그 개체수가 적죠.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 걔네가 몇 마리 있는 것만으로도 생태계 변화가 완전히 걔네에 달려있어. 그럼 걔네가 핵심종이 되는 거야. 소수지만. 개체가 소수지만. 그지? 비율이 작아도. 또 혹은 여러분 들어봤을 상소개구리 들어봤나요? 생태계 교란종? 그거 들어오면서 막 뭐 물고기들이 다 뭐 전멸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도 핵심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종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게 핵심종인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 마지막으로는 근집의 구조 변화에 대한 내용 가볍게 1002 내용 나오고 끝납니다. 자, 1002는 군집의 구조 변화 그 자체를 의미하고요. 1002에는 보통 1차 천이랑 2차 천이가 있어요. 이 2개를 합쳐서 얘기합니다. 1차 천이는 뭐냐? 뭐 아예 안 살았을 수가 있잖아, 생물들이. 그지? 생물이 아예 안 살다가 처음으로 첫 정착을 할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군집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비율이 생기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첫 정착 시기를 1차 천이라고 하고요. 어렵지 않죠? 2차 천이 같은 경우는 교란이 일어났을 때. 이 교란이라 하면 그 우리 여기 있는 종들이 있지, 그지? 이 종들이 부분이나 어떤 종의 부분 혹은 전체 얘네들이 제거되었을 때. 뭐 예를 들어 아까 항소개구리 이런 예시를 들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걔네가 들어가지고 뭔가가 막 다 잡아먹히고 이러면은 비율이 바뀌겠죠? 그러면은 군집 구조가 변화하겠지. 비율이 바뀌었으니까. 되죠? 그리고 지구 온난화 같은 거. 지구 온난화 같은 것도 이제 그 전체 이 비율에 그 영향을 크게 미치겠죠. 그죠? 이건 이제 막 1000년 넘게 길게 구조를 이제 변화를 시키는, 그지? 1000년 이상의 천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 이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번째 질문까지 해서 우리 과학 첫 번째 영상 올려드리고요. 네, 최대한 빠르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도 이번 주 안에 최대한 끝내볼 계획입니다.